오늘 장의 중심이 될 중요한 이슈인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다올투자증권 김성준이자 GC인포 박수범 대표, 24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과 함께합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자율주행차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차량용 메모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도입이 빨라지면 메모리 수요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란 기대감 때문인데요. 자동차용 메모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김서영 대표님께 들어볼게요. 네, 현재는 이제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 쪽에 많이 몰려있는 이 D램 쪽의 수요 자체가 이제 자율주행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 그리고 이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알고 계시는데 현재 지금 뭐 AI가 핫하기 때문에 조금 뒤로 쳐져 있는 내용이긴 하죠. 하지만 트럼프 2.0 시대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좀 이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자동차에 AI 등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죠. 이제는 뭐 AI가 그 컴퓨터뿐만 아니고요, 이제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우리 환경에 아예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제반 요건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차량용 HBM 같은 그런 반도체들이 곽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쪽 시장이 열릴 수밖에 없는 건 사실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제 블룸버그 기사를 한번 제가 봤더니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 인사들 자체가 이제 이 완전주행 자율주행 차량을 위해서 연방 프레임워크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통부의 이제 우선순위 중에 하나를 이제 삼을 계획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서 자율주행차 사업에 좀 힘을 실어주겠다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그런 걸 위한 평가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보통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이제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총 6개 단계로 나뉘어요. 근데 단계가 높아질수록 이제 이 더 높은 사양의 반도체, 그리고 더 많은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발전할수록 이제 반도체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성능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자율주행차에는 한 3,000개 정도의 한 대당 3,000개 정도의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스마트폰은 뭐 몇십 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내연기관차는 한 200~300개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보다 거의 10배 이상이 더 많으니까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뭐 자율주행 나올 때마다 3,000개씩 쭉쭉 팔려주게 되면은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적인 상황이겠죠. 최근 분석 내용을 좀 보니까 전 세계 차량용 HBM의 시장 자체를 작년에 34억 8천만 달러, 하나로 치면 한 4조 9,930억 원 정도 시장 분위기인데, 2028년도에는 73억 6,300만 달러, 한 10조 5,431억 원 정도 수준으로 거의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요거보다 좀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8년도 기준으로는 2배보다 한 3배 가까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연평균 성장률은 지금 이렇게 치더라도 성장률이 연평균 16%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성장률이고요. 2033년쯤 되면은 이제 자율주행차용 HBM이 전체 차량용 HBM 시장의 한 40% 정도를 차지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HBM을 위주로 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앞으로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 빨리 정신 차려서 수요를 올려야 됩니다. 이거 진짜 누가 보더라도 기회인데 이거 기회 꼭 잡기를 바라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많은 차량용 HBM을 만들고 있는데, 차량용 LPDDR이나 아니면 이제 HBM이나 낸드 플래시 제품들이 나와는 있는데, 이게 사실 점점 높아지는 자율주행차의 그 요구 수준을 만족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더 많은 개발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그대로 아마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앞으로 한 5년 그리고 이제 길게는 10년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먹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SK하이닉스는 원래 하던 거 그냥 계속 잘하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수요를 빨리 올리고, 정말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잘 차려놓은 식탁이기 때문에 그거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간만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어제 55,900원까지 깜짝 올라줬는데, 이렇게 메모리에 새로운 수요차도 생기고 수율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주가도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 이어지면서 수출 기업하고 은행에 비상이 걸렸죠. 외화 빚이 처음으로 610조 원 넘어섰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기업하고 금융권의 외화 빚인데, 우리 투자 전략 관련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남인호 소장님. 네. 자, 이제 아무래도 어제도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우리 예은앵커에게 또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은앵커께서 불가피하게 10월 1일 날에 은행에서 1,300만 원을 빌렸어요. 차입해서 대출받았어요. 그런데 어제 갔더니만은 그 은행 직원이 이런 말이에요. 고객님의 빚은 지금 1,44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은앵커님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달, 2달 사이에 너무 이자가 많아졌으니까. 그렇죠. 아니, 나는 분명히 1,300만 원 빌렸는데 갑자기 2달 만에 1,440만 원 빌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게 바로 지금 우리나라의 환율 현실입니다. 여러분, 불과 2달 전인 10월 2일 날에 우리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303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고가 얼마입니까? 1,440원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건 물론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이거 기업들은 그만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을게요. 10% 환율이 10% 올랐다. 지금 우리 상황 똑같습니다. 1,300원짜리가 1,440원 가면요. LG화학은 1년에 5,900억이 영업이익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또 저기 뭡니까?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3,600억, 또 SK이노베이션 2,800억 영업이익이 감소합니다. 이자가 그만큼 나간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아니 달러로 안 하면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순이익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대부분의 항공기 리스라든가 이런 정유에 대한 계약은 달러 베이스 계약이 원칙입니다. 그건 전 세계가 통일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뭡니까? 우리 환율이 위로 가면 그만큼 기업들의 고통은 커진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환율의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딱 두 군데입니다. 1번 한국은행, 2번 행정부. 이 둘 말고는 책임이 없어요. 우리 국민들은 책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저는 한국은행하고 행정부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우리 원달러 환율을 빨리 다시 1,300원대로 보내주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중소기업들은 해외 수출하면 한 10억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 10억어치 환 해지를 하려고 3억, 4억대는 보험 들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나 대기업들은 어때요? 대기업들은 수천억, 수십조의 거래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환해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나기는 피하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환해지를 할 수 없는 중소기업은 고통이 불가피하지만 대기업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의 환해지를 하기 때문에 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외환 빚이 큰 항공사라든가 정유사라든가 이런 데를 꼭 조금 경계하시고 특히 대기업들 중심으로 매매하시는 것이 훨씬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언급해 주신 것처럼 환율이 치솟으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면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리스크에 주의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방산주가 일제히 반등을 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방산산업의 수주가 불확실해지면서 낙폭을 키웠지만 방위사업청이 계엄 이후에도 폴란드와 K2 전차 수출을 논의했다는 보도에 불안 심리가 완화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정치적 리스크를 벗고 계속해서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이번에는 박수범 대표님께 들어볼게요. 네, 뭐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G2G로 해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버먼트 이제 정부와 정부대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이 어제 좀 큰 폭으로 전체적으로 좀 상승 분위기를 좀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했던 부분들이 실적도 지금 현재 잘 나오고 있고 내년에 대한 이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최근 또 외국인들의 비중이 오히려 방위산업 쪽에 주가가 내려갈 때 뭐 현대로템을 비롯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하나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뭐 카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오히려 늘어났어요. 주가는 내려왔지만 외국인들의 비중이 더 늘어났다라는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매년 지금 현재 방위산업 관련해서는 이제 매출도 증가를 보여주고 있고 EPS 주당 순이익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영업이익률 OPM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산주가 어제 반등을 강하게 줬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최선호주로 방산주 중에서는 LIG 넥스원 이렇게 지금 꼽으신 거죠. 아,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최선호주로 이제 LIG 넥슨을 선택했는데 물론 지금 현재 다른 방위산업주들의 움직임들도 좋지만 LIG 넥슨을 좀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러시아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이제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중동 전쟁도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전쟁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TV에서 바라봤던 건 뭐냐면 드론이라든지 미사일 공격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거에는 뭐 각계 전투라든가 사람과 사람 간의 이제 전투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는 무인 기계와 기계와의 이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대공 미사일이든 공대공 미사일이든 지금 이제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그 방하는 미사일 중에서 보게 된다면 이제 사드가 있지 않습니까? 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발에 거의 한 120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원화로 계산했을 때. 그리고 패트리엇 미사일 같은 경우 50억 정도 합니다. 그런데 LIG 넥스원에서 만든 뭐
천군 같은 경우에는 16억 정도 합니다. 상당히 가성비가 높습니다. 그리고 천군 같은 경우에도 테스트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실전에 지금 배치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단 한 번도 타겟을 미스한 적이 없어요. 100% 지금까지 100% 타겟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사우디 쪽에서 마찬가지고 이번 연대 보면 이제 이라크 쪽에서도 천군 2 수입에 대한 이제 이슈가 좀 나왔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내년까지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다가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좀 더 추가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분을 60%까지 좀 확보를 했습니다. 예, 미국 회사죠. 그렇죠.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전투용 로봇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그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가가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LIG 넥스원 최선호주로 지금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전국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불가피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만 방산 업체들 펀더멘털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수주 기대도 계속해서 주가에 반영되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자, 효성 TNC가 효성화학의 특수가스 사업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밖에 팔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룹 내부 거래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인수가가 9,200억 원, 사업 인수 배경과 함께 기대 효과까지 손창현 팀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게 효성 TNC가 특수가스를 인수를 했는데요. 이 관련돼서는 뭐 긍정적인 효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 효성 TNC가 원래 이제 특수가스를 공급을 했었던 연간 그 톤이 3,500톤이었고요. 그리고 효성화학이 8,000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치면 이 11,500톤 을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만들어 놓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1위가 SK 스페셜티가 13,500톤을 지금 연간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단가를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점과 생산비 절감, 그리고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특징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 특수가스가 사용되는 곳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태양광 쪽에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반도체 증착 공정에서 사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고단화나 미세화가 조금 더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이 특수가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전방 산업에 대한 회복도 기대가 되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효성화학에서 삼성전자 쪽으로 23년 기준으로 75.9%의 매출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을 효성 TNC에 대한 부분으로 연계가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효성 TNC의 매출 구성을 보시면 섬유 쪽과 무역 쪽이 반반 정도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이 특수가스 사업을 통해서 IT 전반적인 특수가스로 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다라고 하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좀 전환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이제 효성화학에 대한 특수가스 매각에 대한 이유는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유동성 확보가 가장 큰 이유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롯데그룹이 롯데케미칼이나 정밀화학 등 뭐 자사 관련돼서 자회사 매각이라든지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서 유동성을 계속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효성화학도 3분기 기준으로 차입금이 2조 3천억이나 되고요. 작년에 이자 비용으로만 한 1,700억 정도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단기적으로 많이 줄여야겠다라고 해서 9,200억을 사용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재무 건전성도 확실히 줄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3분기 말 역시나 차입금 관련된 부분, 그 부채 비율이 9,779% 정도로 그렇게 높아요? 네, 그렇게 높기 때문에 빚이 엄청나게 많든지 네, 자본금이 이거를 적든지. 이제 줄이기 위한 네네. 수순으로 좀 정리가 될 것 같다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업황이 좀 돌아선다라고 하면 역시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자회사인 이제 베트남 공장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잘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시간을 좀 잘 벌면 이 효성화학에 대한 화학적인 것도 좀 긍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효성화학이야 뭐 9,200원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재무 건전성도 좋아지고 주가도 탄력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돈을 써야 되는 효성 TNC 주주들 입장에서는 돈이 한꺼번에 나가야 되고 그만큼 현금 유동성이 있을지 아마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좀 주가에는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요? TNC 보시면 어떻습니까? TNC는 근데 이제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NF3 이 특수가스 관련된 부분이 결국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이쪽이 시장성이 살아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계속 찍힐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수익성 회복으로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좀 계속 수출로 데이터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점을 네. 감안을 해보면 좀 업황적인 부분으로 좀 긍정적인 효과가 좀 대두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번 매각으로 효성 TNC 그리고 효성화학 모두 윈윈이 가능하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 확인해보고 오시죠. 박정은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시간입니다. 우리 증시가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며 계엄 선포 이후에 하락분을 만회해가는 가운데 어떤 종목들 주목해보면 좋을지 오늘 나온 증권가 리포트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상향과 하향 리포트로는 각각 한 개씩이 발행이 됐고요. 유지보고서로는 CS윈드와 삼성전기 그리고 농심과 주성엔지니어링을 주목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주성엔지니어링에 대한 보고서 오늘 2개가 발간이 됐는데 대신증권이 55,000원의 목표가를 제시했고요. 이 밖에 다울투자증권이 51,000원의 목표가 유지한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죠. 그럼 먼저 두산 리포트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어제 두산 주가는 10% 넘게 뛰면서 24만 원 선으로 훌쩍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DS투자증권은 오늘 두산의 목표 주가를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높여 잡았는데요. 먼저 12월부터 북미 N사 B모델향 CCL, 즉 동박 적층판의 양산이 시작된 걸로 추정이 됐고요. B모델은 단독 공급으로 이미 상당한 규모의 발주가 이루어졌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자체 AI 칩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미국 빅테크로의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며 두산의 전자비지 사업은 빅테크향 제품 중 한 곳과 콜 테스트를 진행했고 통과 시에 본격적인 발주는 내년부터 시작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배구조의 개편에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면서 보유 자사주 18% 중 일부가 내년에 소각될 예정인 점도 주목했습니다. 이어서 메가스터디 교육 보고서도 만나볼까요? NH투자증권은 오늘 메가스터디 교육에 대해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할 전망이라며 내년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는 유지했지만 목표 주가는 기존 6만 8천 원에서 6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어제 종가 4만 1,250원으로 상승 여력은 45% 이상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통상 4분기는 수능도 끝난 터라 고등 사업의 부문의 비수기로 이익 규모가 작지만 성인 사업의 부문 실적의 턴어라운드로 작년보다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수익성을 예상을 했고요. 오프라인 사업 효율화를 위해서 일부 학원을 축소해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2026년도 즉 내년 메가패스 결제액 성장이 기대되면서 내년 3년 안에 증액 구간 즉 실적 턴어라운드가 전망된다고 짚어냈습니다. 한편 올해 현재까지 400억 원 자사주를 매입했고 연말 연초 전량 소각 계획인 점 그로 인해 올해 주주 환원율 74%를 기록할 전망인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죠.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공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네, 현대차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한때 철수설까지 돌던 중국 사업에 다시 시동을 겁니다.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해서 BYD 등 중국 전기차들과 경쟁을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같은 결정 배경은 어디에서 찾아봐야 될까요? 남인호 소장님. 네, 현대차의 역사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중국에 진출한 건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즉 2002년도가 뭐였죠? 저희 서울 월드컵이죠. 예. 그때 처음으로 진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6년도에는 14년 만에 자그마치 중국 시장에서 8% 아마 그 순위로 보면 3위나 4위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우리 박수범 대표가 말씀하신 사드 때문에 결국 2016년도를 고점으로 8%에 달하던 시장 점유율이 작년에는 1.4%로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상황을 잘 보면 절대 철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중국의 지금 자동차 판매 1위가 BYD입니다. 전체 14%고요. 2위가 폭스바겐 10%, 3위가 도요타 약 8%입니다. 여러분, BYD는 뭐에 강하죠? 전기차에 강하죠. 그런데 폭스바겐하고 도요타가 전기차에 강합니까? 거의 꽝입니다. 꽝.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전 세계에서 2위 전기차가 어디입니까? 현대차입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이번에 그 50대 50으로 중국 베이징 차랑 합작입니다. 베이징 자동차가 합작해가지고 진출하게 됐습니다.
만일에 이번 그 합작이 성공하면은 아마 현대차의 전기차는 중국 BYD에게 가장 위협적인 그런 좋은 상승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대차가 세계 넘버 3 아닙니까? 넘버 2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합작에 성공해야 된다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현대차 투자 전략 말씀드립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현대차는 10%가 필수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되고 지금처럼 20만 원대 초반에서 매수를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뭐 28만 원, 9만 원까지 그때 사지 마시고 그때는 조금 비중 축소하는 그런 현명한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내년에 중국 현지에서 전기차 신모델을 출시하겠다는 계획이죠. 내후년에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같은 친환경 차량 5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현대차의 현지화 전략 효과를 발휘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불황에 빠진 국내 철강업계 상황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중국은 정부 지원에 힘입어서 일본은 엔화 약세에 힘입어서 저가 철강제 쏟아내고 있죠. 가격 낮추고 수익성까지 포기하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중국 얘기입니다. 우리 철강 산업의 기초 체력이 이대로 괜찮은지 박수범 대표께서 짚어주시죠. 네, 뭐 지금 현재 아무래도 대내적으로 이런 이제 철강 관련된 반덤핑 문제는 뭐 거의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새로울 건 없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세계 3위까지 좀 올라갔는데 우리가 뭐 철강 쪽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이제 전방 산업이 얼마만큼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뭐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철강 수요가 많은 뭐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건설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쪽 분야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좀 남인호 소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뭐 세계 3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지금 이제 위에는 이제 도요타랑 폭스바겐밖에 없어요. 뭐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좀 끌어올리고 있는 분위기고 뭐 여기서 그리고 이제 건설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근에 좀 분위기가 좀 다운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뭐 금통위에서도 금리 인하를 2번이나 최근에 연속으로 했고 그리고 내년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금통위에서 금리 수정이 없습니다. 내년 1월 달인데 1월 달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번 12월 달 다음 주 화수요일에 있는 그 FOMC 정상회 FOMC에서 금리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금리 발표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고 이게 지금 CME 패드워치 쪽에서도 금리 인하 될 가능성이 95%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미국 증시도 좋겠지만 국내 증시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뭐 거기다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하나오션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상당한 수주를 올해 보여줬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100%가 넘어가는 곳도 있고 100%에 가깝게 지금 이제 공장 가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 도쿠에 더 이상 배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수주 물량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제 꽉 차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내년까지도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전방 산업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철강 산업 또한 좀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방 산업이 괜찮으니까 철강 산업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전망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철강주 중에서는 특히 어떤 종목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현재 뭐 철강 쪽은 아무래도 뭐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이라든지 뭐 이쪽이 지금 대형 철강사들이 저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 사업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통해서 아무래도 철강 쪽이 최근 정부에서 산업용 전기료를 좀 인상했던 부분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대내적으로 이제 반덤핑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좀 발목을 좀 잡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외에 2차 전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철강 쪽에서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상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포스코홀딩스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포스코홀딩스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장 섹터 전략으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님께서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구글의 초고성능 양자 컴퓨터 개발 발표에 관련 테마주들이 이틀째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는
최근에는 미국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을 했거든요.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대응 전략은 좀 어떻게 짜야 될까요? 이게 원래 조금 증시 상황이 불확실하게 되면은 이렇게 중소형주들 위주로 테마군이 형성이 되고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나 이제 주식 투자를 오래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거 투자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양자 컴퓨터가 앞으로 안 된다 그런 얘기 절대 아닌데 그만큼 사이트를 길게 보셔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며칠 전에 구글이 공개했죠. 양자 반도체 칩 원로가 관련주들의 급등을 이끌었습니다. 뭐 사실 거의 그날 미증시를 좀 이끌었다라 봐도 과언이 아닌데 원로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 컴퓨터가 미국에 있는 그 프론티어라는 게 있어요. 이게 10에 25제곱년이 걸리는 벤치마크 계산을 5분 만에 수행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이제 그러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좀 급등세를 보였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이제 제가 물어봤더니 차세대 기술 수준으로 실제 상용화될 때까지 여러 가지의 난제가 남아 있어서 이제 기업의 실제 가치의 실질적 증대를 단정하기는 지금 어렵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이게 좀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딱 한 대 있거든요. 이것도 10월달 최근에 이제 연세대학교가 이제 국내 최초로 그리고 전 세계에서 5번째 국가 그리고 대학으로는 2번째로 이제 양자 컴퓨터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캠퍼스에 있는데 이번에 도입한 양자 컴퓨터는 이제 IBM사의 그 퀀텀 시스템 원이라는 게 있는데 주로 바이오 제약 부분에 사용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아마 항공화학, 물리화학 많이 아마 이용이 되겠는데 양자 컴퓨터 특유의 이제 불안정성이 있어요. 이제 오류 제어가 되게 어려워서 슈퍼컴퓨터를 현재 완전히 대체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구글의 원로가 오류 발생을 획기적으로 좀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뭔가 확 좀 떠올랐습니다. 근데 구글의 퀀텀 AI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은 어쨌든 AI가 한 단계 도약하는데 좀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상용화까지는 이제 큐비트 생성을 위한 초전도 소자나 아니면 이온 및 중성자 트랩이나 아니면 반도체 양자점이나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이용이 되는데 그중에서 리드하는 기술이 아직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성장을 해야 될 것 같고 현재는 구글, IBM, 인텔, 엔비디아, 아이온큐가 경쟁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 리거티 컴퓨팅이라든지 퀀텀 컴퓨팅이라든지 아이온큐 뭐 이런 것들 급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엑스게이트라든지 CQ센 이거 뭐 상한가도 치고 막 이러는데 이게 전형적인 테마주 형태를 보일까요? 아니면은 AI 같은 그럼 장기적으로 좀 가는 종목이 업종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장기적으로요. 정말 아주 장기로 봐야 되고 네. 단기적으로는 그 전형적인 테마주 움직임을 보일 테니까 변동성 유의를 하셔야 되겠다. 네. 이런 말씀이네요. 어렵게 볼 거 없고요. 이거 가지고 돈 버는 기업 없습니다. 그게 답이 될 것 같아요. 네, 현재로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돈 버는 기업이 없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부터 바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들 이미 변경된다라는 종목들 이미 나와 있습니다. 뭐 OCI라든지 새로 편집되고 편출도 됩니다만 오늘부터 오늘부터 우리 지수에 반영이 됩니다. 이 밖에 오늘 개장 전 체크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손창현 팀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예, 미증시가 하락을 했지만 미증시에 상관없이 최근에 낙폭과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관매수 1위 종목이 삼성전자였고요. 2위가 LG에너지솔루션이었다. 그런 점을 보면 오늘도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2차전지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머스트 트레이딩 관련된 종목들,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비만치료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도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정치 관련 인맥 테마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앤 전략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하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